2021년 여름 한 커플이 미국 전역을 여행하며 행복해 보이는 여행 일상을 SNS에 공유하기 시작합니다. 하지만 이 여행은 시작한 지 불과 한 달 만에 미국 전역을 뒤흔든 실종 사건으로 바뀌게 되는데요. 여행이 끝났을 때 집으로 돌아온 사람은 남자친구 단 한 명이었기 때문입니다. 안녕하세요. 오늘 이야기할 사건은 바로 22살의 개비 패티토와 24살의 브라이언 런드리 커플의 이야기예요. 제가 찾아봤더니 2021년 이 사건이 처음 알려졌을 때 당시 미국 전역으로 난리가 났던 사건이더라고요. 수많은 언론, 방송, 그리고 SNS까지 도배될 정도로 이게 단순한 실종 사건을 뛰어넘어서 미국 전 국민이 실시간으로 지켜보는 화제였어요. 그럼 시간 순서대로 살펴보면서 과연 이 사건을 어떻게 바라봐야 할지 같이 이야기해 보도록 할게요. 먼저 주인공 개비는 1999년 3월 19일 뉴욕 롱아일랜드의 블루포인트에서 태어나고 자랐고요. 가족들은 개비를 밝고 에너지 넘치는 아이로 기억을 하고 있었어요. 실제로 개비 부모님은 MBC와의 인터뷰에서 개비는 아주 쾌활하고 예술적인 아이였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어릴 때부터 사진 찍고 여행을 기록하고 그림 그리는 걸 좋아했던 개비는 학창시절 친구들 말에 의하면 비교적 조용한 아이였다고 합니다. 하지만 개비를 잘 알고 지냈던 친구 로즈는 이렇게 말을 해요. 개비는 단순히 사려 깊은 사람이라 말하는 것만으로는 부족해요. 주변 사람들에게 빛을 주는 사람이었어요. 이렇게 개비는 밝고 친절한 사람이었고 여행, 예술, 자연을 사랑하는 자유로운 영혼의 소녀였어요. 한편 브라이언은 1997년 11월 18일 개비와 마찬가지로 뉴욕 롱아일랜드에서 태어나 자랐고요. 동창들 이야기에 따르면 아주 조용하고 내성적인 성격이었고 학교에서는 특별히 눈에 띄는 학생은 아니었다고 해요. 둘이 처음 알게 된 건 고등학교 시절이었는데 실제로 이제 커플이 된 건 졸업 이후인 2019년 3월이었어요. 연애를 시작한 뒤 후에 브라이언은 개비한테 본인이 살고 있는 플로리다 집으로 이사와서 함께 지내자라고 권유를 했고 그자나도 브라이언의 부모님과 사이가 좋았던 개비는 이참에 플로리다로 이사하기로 결정을 하고 브라이언의 부모님 집에서 함께 살기 시작을 했어요. 둘은 플로리다에서 퍼블릭스라는 슈퍼마켓에서 함께 일을 하기도 했고 시간 날 때마다 여행을 다니며 꽤나 행복한 시간을 보내고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러다가 2020년 7월 브라이언은 개비야 이제 나랑 평생 함께하자 하면서 개비에게 프로포즈를 했고 둘 사이는 더 발전하게 됩니다. 둘 다 여행하는 걸 좋아하다 보니까 평소에 같이 꿈꿔왔던 여행이 있었는데 그게 바로 밴 라이프였어요. 밴 라이프가 뭐냐면 밴이나 캠핑카 같은 차량에서 생활하면서 여행하는 라이프 스타일입니다. 그래서 약혼을 한 그의 말에 하얀색 밴을 함께 구입해 직접 개조하기 시작을 했어요. 이 둘은 이렇게 밴을 타고 로드트립을 하면서 미국 서부를 횡단하고 또 개비는 이걸 콘텐츠로 만들어 유튜브 채널을 운영하는 목표를 가지게 됩니다. 그렇게 두 사람은 2021년 7월 2일 마침내 4개월을 목표로 한 로드트립을 시작합니다. 개비는 인스타에 활발하게 사진을 올리면서 여행 생활을 공유하고 또 유튜브를 위한 촬영과 편집도 굉장히 열심히 했어요. SNS에서 그들의 밴라이프는 완벽했고 또 많은 사람들의 부러움이 대상이 됐어요. 그렇게 여행을 이어가던 둘에게 8월 12일 한 사건이 발생하는데요. 이날 911에 한 통의 전화가 걸려옵니다. Hi, I'm calling. I'm right on the corner of Main Street by Moonflower, and we're driving by, and I'd like to report a domestic dispute. Florida with the white van, Florida license plate, white land, gentleman, Where's it at? 5'6" beard. We drove by, and the gentleman was slapping the girl. He was slapping her? Yes, and then we stopped. They ran up and down the sidewalk. He proceeded to hit her, hopped in the car, and they drove off. 네, 이 녹취록에서 목격자가 말하는 커플이 바로 개비와 브라이언이에요. 목격자가 지금 운전하고 가다가 남자가 여자 뺨을 때리는 데이트 폭력을 목격했다 하면서 신고를 한 거예요. 경찰은 911을 통해 해당 사건을 신고받아 출동을 했고 가다가 도로에서 목격자가 말한 흰색 밴과 일치하는 차량을 발견하게 됩니다. 근데 해당 차량이 조금 불안정하게 달리고 있는 모습이었고 심지어는 도로 옆 턱에 부딪히기까지 하자 잡아 세우게 돼요. 네, 지금 영상을 보시면 경찰이 밴이 막 이렇게 좀 불안정하게 가니까 멈추라고 잡아 세운 거예요. 이 차에는 개비 브라이언이 타고 있었고요. 여러분, 이 8월 10일 이날이 굉장히 중요한 날인데요. 이날 상황이 경찰의 바디캠에 모두 녹화가 됐어요. 그리고 해당 영상은 나중에 사건을 바라보는 많은 사람들에게 큰 논란이 되기도 해서 어찌 보면 둘에게 터닝포인트가 되는 날이 됐어요. 어떤 부분이 논란이 되었는지는 뒤에 가서 다시 짚어보도록 할 테니까 여러분도 뭐가 문제였을지 한번 잘 들어보세요. 우선 경찰이 둘을 잡아세운 시작 부분부터 잠시 봐볼게요. What's your guys' names? Gabby. Gabby, Brian? Okay.
What's going on? How come you're crying? I'm sorry, we've just been fighting this morning. Some personal issues. It was a long day. We were camping yesterday, and camping got stuff, flies and stuff. I'm sorry I hit the bump there. I was distracting him from driving. I'm sorry. Can I get you to step out of the vehicle for me, man? Yeah. 보시면 경찰들이 무슨 일이냐 물어보는 상황이에요. 제가 이걸 보면서 쎄했던 게 케빈은 울면서 죄송해요. 저희가 아침에 좀 다퉜어요. 라고 말을 하는데 브라이언은 굉장히 능청스럽게 저희가 캠핑용품이랑 이것저것 준비하는 데 바빴어요 하면서 개비랑 전혀 다른 포인트를 짚으면서 이유를 대고 있죠. 경찰은 둘에게 벤에서 나오라 하고 따로 질문을 하기 시작을 해요. 먼저 개비가 경찰이랑 대하는 모습인데요. 개비의 상태가 막 울면서 불안해하는 모습처럼 보이죠. 이 대화에서 개비가 뒤이어 이런 말을 해요. You want to tell me what's wrong? Yeah, I don't know. It's just some days I have really bad OCD. And OCD라고 강박증을 말하는데 본인이 어떤 때는 강박증이 굉장히 심하다라고 말을 하면서 무슨 일이 있었냐 물어보니까 개비가 오늘 차 뒤쪽을 청소하고 있었는데 제가 브라이언한테 예민하게 굴었어요. 그래서 미안하다 말을 했고요. 오늘 제가 좀 피곤하고 기분이 안 좋은 상태였던 것 같아요. 유튜브를 할 계획을 하고 그것 때문에 요새 스트레스를 굉장히 많이 받고 있는데 남자친구는 제가 잘 해내지 못할 거라면서 무시했고 그래서 싸웠어요. 그러다 브라이언이 제가 진정해야 한다면서 차를 못 타게 하기도 했어요. 저는 이미 진정한 상태였는데도 말이죠. 라고 말을 해요. 아니 본인이 진정한 상태였다는데 너 진정할 때까지 못 타 이런 거잖아요. 좀 이상하지 않아요? 아니, 자기가 뭔데. 저는 개비의 말을 들을수록 이 커플이 SNS에서 보던 완벽한 커플과는 다른 모습일 수 있겠구나 하는 생각이 들었고요. 오히려 둘의 관계가 좀 해로워 보인달까? 그렇게 느꼈어요. 아니 그리고 보통은 남자친구라면 여자친구가 하려는 거를 응원해주지 않나요? SNS 속에서는 그렇게 사랑꾼이었던 브라이언이 실제로는 이렇게 여자친구의 꿈을 대수롭지 않게 여기고 무시한다는 거잖아요. 이미 저는 이 부분만 듣고도 브라이언이 개비를 컨트롤하는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자, 그리고서 경찰이 개비한테 너 지금 보면 얼굴이나 팔에 이렇게 상처가 몇 군데 있는데 그건 왜 그런 거냐 물어봤거든요. 개비 이제 얼굴이랑 몸 같은 데에 상처가 몇 군데 있었나 봐요. 그래서 어떻게 된 거냐 물어본 상황이었는데 개비가 얼버무리면서 잘 모르겠어요 이러니까 브라이언이 때린 거면 솔직하게 말해도 된다라고 경찰이 말을 해요. 그러자 개비가 잘 모르겠는데 제 얼굴을 이렇게 잡고 그래서 얼굴이 긁혔어요. 근데 브라이언은 결코 저를 때리는 의도가 아니었어요 라고 말을 하면서 브라이언은 잘못한 것이 없고 브라이언을 먼저 친 것도 나고 다 내 잘못이다 하면서 자신의 탓을 하기 시작합니다. 한편 브라이언이 경찰들과 대화를 나누는 모습도 한번 봐볼게요. 보면 개비와는 다르게 굉장히 침착해 보이고 이게 손을 공손하게 모으고 말을 하고 있기는 하는데 왠지 모르게 여유가 있어 보이기도 해요. 아까 개비는 다 자기가 잘못했다면서 본인 탓을 했잖아요. 근데 브라이언은 개비가 먼저 흥분한 상태로 저를 막 손으로 잡고 그래서 저도 밀칠 수밖에 없었어요. 개비가 아무래도 스트레스를 받고 감정적으로 올라가 있어서 진정시키려고 한 거예요. 라는 우리는 싸운 게 아니라 흥분한 개비를 가라앉히려는 과정이었다 라는 식으로 말을 해요. She just gets worked up sometimes, and I try and really distance myself from her. So like I locked the car and I walked away from her. 이 영상에서 한 말을 보면 마치 개비를 원래 감정적으로 예민한 사람인 것처럼 설명을 하면서 갈등의 원인을 개비로 돌리고 있는 것 같지 않으세요? 그리고 놀랍게도 브라이언은 경찰들과 농담까지 주고받으며 웃기도 합니다. 저 이 부분에서 진짜 소름 돋았어요. 어떻게 이 상황에서 경찰들이랑 농담 따먹기를 할 수 있는지. 어쨌든 경찰은 브라이언의 침착한 태도와 설명 그리고 개비가 다 내 잘못이다 라고 말을 하는 상황을 믿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개비를 주 가해자로 단정을 짓게 되면서 개비한테 당신이 실질적으로 공격자예요 라고 말을 하기까지 합니다. 경찰은 이 사건이 단지 여자친구의 정신적 불안함으로 일어난 해프닝 정도로만 생각을 하고 그 누구도 체포를 하지 않습니다. 그러면서 브라이언한테는 호텔에서 하루 숙박하게 하고 개비는 벤에서 하루를 보내라고 하면서 분리조치만 하고 사건을 마무리하게 돼요. 아니 저는 바디캠을 보는 내내 너무 이상했던 게 한쪽은 울고 불안해하고 화나고 이런 상태인데 한쪽은 또 너무 여유 있잖아요. 물론 브라이언이 침착하게 말을 하고 케빈은 막 흥분해서 얘기를 하니까 객관적으로 볼 때는 침착하게 말하는 쪽 이야기가 신뢰가 갈 수는 있어요. 그렇지만 애초에 이 사건이 남자가 뺨을 때리고 있었다는 데이트 폭력 목격자의 신고로 인해 출동한 사건인데 어떻게 경찰들이 개비를 가해자로 결론 내릴 수 있었는지
저는 좀 이해되지는 않았어요. 저뿐만 아니라 많은 사람들과 전문가들도 해당 바디캠을 보고 둘의 관계가 심상치 않음을 느낀 것 같아요. 실제로 한 전문가는 이렇게 말을 합니다. It was not unusual to hear her taking responsibility for her behaviors and him not taking any responsibility for his. I tend to think that probably there was a lot more that he did to contribute to the situation than at least I saw in that first 20 minutes. 즉, 가정폭력의 관계에서 피해자가 자기 탓을 하는 경향이 있고 브라이언이 영상이 찍힌 그날뿐만이 아니라 이전에 훨씬 더 많이 이런 상황을 만드는 행동을 했을 거다라고 말을 하면서 개비를 데이트 폭력의 피해자로 생각을 합니다. 저도 이런 사태가 이번 한 번만이 아닐 거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어쨌든 이 모하브 사건은 이렇게 종결이 되고 둘은 다시 여행을 계속하게 됩니다. 며칠에 걸쳐 모하브에서 솔트레이크 시티까지 약 370km 정도 이동을 했고요. 그리고 솔트레이크 시티에서 브라이언은 잠시 짐을 좀 더 챙겨오겠다고 비행기를 타고 플로리다 집으로 가게 됩니다. 아니 근데 로드트립 도중에 얼마나 중요한 짐이길래 비행기를 타면서까지 집에 다녀오는 거죠? 저는 좀 이것도 이상하긴 했어요. 어쨌든 브라이언이 돌아오기까지 며칠간 개비는 혼자 편집을 하면서 마침내 8월 20일에는 유튜브에 그동안 본인이 촬영하고 편집한 첫 영상을 올리게 됩니다. 그런데 혼자 남아있던 개비가 8월 22일 헤어진 전 남자친구 잭슨에게 갑자기 연락을 하게 돼요. X의 말로는 통화를 하다가 개비가 사실은 브라이언이랑 헤어지고 싶은데 걔가 어떻게 나올지 몰라서 무서워 라면서 털어놓기도 했다네요. 저는 이걸 듣고 개비가 진작에 헤어지고 싶은데 이 로드트립을 하면서 뭐 혼자 도망치기도 무섭고 솔직히 어떻게 해야 될지도 모르고 하니까 참고 있었던 게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결국 다시 돌아온 브라이언과 함께 둘은 솔트레이크 시티를 떠나 와이오밍주의 잭슨으로 이동을 합니다. 이후 이 사건에서 핵심이 될 만한 8월 27일, 이날도 이 사건에서 굉장히 중요한 날이거든요, 여러분. 어떤 일들이 일어나는지 한번 들어보세요. 둘은 1시쯤 메리 피글렛이라는 멕시칸 식당에서 이제 점심을 먹고 오후 2시쯤에는 홀푸드 마켓에 들리고 나서 스프레드 크릭이란 캠핑장으로 올라가게 됩니다. 그리고 이날 저녁 7시 반쯤 개비의 엄마 니콜은 개비한테 한 통의 문자를 받게 되는데요. 스탠한테 연락 좀 해줄 수 있어? 계속 음성메일이랑 부재중 전화가 떠서 그래 라고 보냈대요. 근데 엄마 니콜이 말하기로는 개비가 평소 할아버지를 스탠 이렇게 이름으로 부른 적이 없어서 이 문자가 좀 이상하다고 생각을 했대요. 그래도 뭐 그런가 보다 하고 넘겼어요. 그리고 원래 개비는 SNS에서 사진이나 영상을 잘 올리고 또 가족들이랑 연락도 자주 했었는데 27일 이 문자 이후로는 연락도 없고 SNS에 어떠한 게시물도 안 올라왔다고 해요. 그러다 3일 후인 8월 30일 니콜은 개비한테서 한 통의 문자를 더 받게 됩니다. No service in Yosemite. 요세미티에서는 인터넷이 안 돼. 라는 딱 4글자가 왔다고 해요. 이때부터 니콜이 뭐지 싶었던 것 같아요. 원래 개비가 이렇게 딱딱하게 문자를 보내는 애도 아니었고 이전에 본인이랑 연락할 때 와이오밍주의 옐로우스톤에 간다고 얘기를 했었는데 요세미티는 언급한 적이 없거든요. 그래서 문자에서 요세미티라고 해서 더 의아했나 봐요. 이게 그럴 만한 게 옐로우스톤은 와이오밍주에 있는 공원이고 요세미티는 캘리포니아주에 있는 공원이어서 그 두 장소 간의 거리가 엄청 떨어져 있거든요. 근처가 아니기 때문에 더 의아한 거예요. 그래서 니콜은 그 이후로 계속 개비한테 문자나 전화를 했지만 답장이 없었고 SNS에서는 여전히 아무것도 올라오지 않아서 진짜 안 되겠다, 무슨 일이 생긴 것 같다 하는 마음이 들었다고 해요. 그래서 9월 9일 니콜은 개비의 아빠인 조셉한테도 연락을 하게 됩니다. 혹시 개비한테 연락 받은 거 있어? 라고 물었지만 조셉 역시 연락 닿은 적이 없었고 그때부터 가족들은 여기저기 전화를 돌리며 개비의 행방을 찾기 시작했어요. 참고로 개비의 부모님은 개비가 아주 어렸을 때 이미 이혼을 한 상태라고 해요. 그래서 각자 새로운 배우자와 함께 살고 있는 상태지만 양쪽 다 사이좋게 잘 지내고 있었어요. 그래서 이렇게 개비 아빠한테 따로 연락을 해서 물어본 거고요. 그리고 나서 9월 10일 브라이언의 부모님에게도 연락을 합니다. 혹시 브라이언과 개비가 함께 돌아왔는지, 어디에 있는지 혹시 알고 계시는지, 무슨 일이 생긴 건 아닌지 막 이것저것 물어봤지만 브라이언 부모님은 문자나 전화에 일절 답하지 않았어요. 근데 솔직히 상식적으로 자기 아들과 결혼하려는 여자친구의 부모님이 자기 딸이랑 연락이 안 되니까 걱정이 돼서 연락을 한 거잖아요. 그리고 또 둘이 같이 여행을 떠난 상태잖아요. 그러면 정상적인 부모라면 너무 놀래고 걱정돼서 바로 연락을 했을 것 같거든요. 근데 어떻게 이렇게 절실히 물어보는데 묵묵부답일 수 있을지 이 부분도 수상하다 싶긴 했어요. 결국 개비의 부모님은 9월 11일 개비의 실종 신고를 하게 되고요. 그날 경찰은 신고를 받고 플로리다에 있는 브라이언 집에 방문을 하게 돼요. 몇 차례 노크 후 브라이언의 부모님 런드리 부부가 나왔어요. 그런데 여러분 진짜 이상한 게 경찰이 개비랑 브라이언을 마지막으로 본 게 언제냐 물어봤거든요. 그랬더니 이렇게 말을 한 거예요.
when was the last time that you saw Brian and Gabriel? Well, Brian is here. Brian is here? Yeah, and that's all I'm going to say. 브라이언은 이미 집에 있다는 거예요. 아니, 이게 무슨 황당한 상황인 거죠? 그러면서 뒤이어 우리는 더 이상 할 말 없다. 변호사도 이미 선임했고 연락처 줄 테니까 변호사랑 직접 얘기하세요. 이러는 거예요. 나중에 밝혀졌는데 브라이언은 이미 9월 1일에 집에 돌아왔다고 해요. 아니 그러면 이미 개비의 부모님이 연락을 했을 때 집에 있었던 거잖아요. 그리고 나서 또 혼자 돌아온 지도 10일이나 지난 시점이었는데 어떻게 연락을 해서 막 그렇게 절실히 물어보는데 다 무시하고 아무런 액션도 취하지를 않는지 너무 수상하지 않나요? 그리고 잘못한 게 없는데 준비된 것처럼 변호사 선임은 왜 하는 건지, 경찰이 혹시라도 아드님이 개비를 마지막으로 본 게 언제인지 어떤 정보라도 알고 있는 걸 말해주면 개비 부모님이 조금은 안심을 할 수 있을 거다. 아니면 브라이언이랑 얘기라도 우리가 할 수 있냐? 라고 물어봤지만 딱 잘라서 모른다. 안 된다. 그런 대답뿐이었어요. 심지어 브라이언 부모님 집 앞에 둘이 타고 다녔던 흰색 밴이 있었어요. 근데도 개비의 행방에 대해서는 아무것도 들을 수가 없었습니다. 참고로 해당 차량은 개비 단독 소유였기 때문에 경찰이 그날 견인을 해가게 되고요. 그리고 브라이언의 누나도 경찰에게 브라이언 집에 왔는데요? 개비랑 싸워서 호텔에 두고 그냥 온 거래요. 라고 말을 했대요. 아니 싸워서 그냥 온 건 그렇다 쳐. 근데 둘이 그 밴으로 여행을 같이 했었던 거잖아요. 심지어 개비 소유의 밴인데 그걸 자기 혼자 타고 브라이언이 집으로 돌아온 거면 아무리 싸웠다고 해도 그럼 개비는 집에 어떻게 와야 할까요? 경찰도 굉장히 수상하다고 생각을 하기 시작을 하고요. 이날 상황을 개비의 부모님에게 경찰이 전달을 했고 부모님은 너무 황당하고 애가 타고 가슴이 무너졌어요. 그렇게 연락을 했는데 묵묵부답이었던 브라이언은 심지어 집에 있었고 개비의 행방에 대해 아무런 정보도 얻지 못한 거잖아요. 그러니까 당연히 그럴만하죠. 이때부터 부모님은 본격적으로 이제 안 되겠다, 우리가 나서야겠다 싶어서 전단지, 인터넷, 뉴스 방송국 등을 통해 이제 할 수 있는 모든 곳에는 본인들이 셀프로 개비의 실종을 알리게 됩니다. 이후 며칠이 지나지 않아 개비의 실종 사건은 순식간에 미국 전역 언론의 관심과 화제가 됩니다. Were you talking to Brian at this point? I mean, I even went as far as I'm going to call the cops. And usually when you hear, someone's going to call the cops, you would be like, let's see what's going on here. And no response. 이를 통해 브라이언과 그 부모님이 어떠한 도움도 되고 있지 않고 경찰 조사에도 협조하지 않는다는 보도가 나오기 시작하면서 급기야는 브라이언 집 앞에 시위대가 모이기 시작했습니다. 스피커 말을 해라, Where's Gabby? 개비는 어디 있냐? 이런 팻말을 들고 몇 시간이나 집 밖에서 사람들이 시위를 하게 됩니다. 사실상 개비의 실종에 대해 가장 많이 알고 있어야 하는 브라이언이 전혀 협조를 하고 있지 않으니 해당 사건이 전국적으로 사람들의 분노를 불러온 것 같아요. 그러다 9월 17일 브라이언의 부모님이 경찰에 신고를 합니다. 왜 신고한 줄 아세요? 바로 브라이언을 며칠 동안 못 봤다고 실종 신고를 한 거예요. Brian has not been heard from by family since Tuesday. So now we're 3 days from that. Both he and Gabby are now missing, both of them. Here's what it looked like as officers were going in and out of the home. They got here about 6:30. They left about 8:50 or so. The home had been surrounded all day by media and angry residents shouting at the family to speak up. 너무 황당하죠. 그러니까 지금 상황이 개비가 실종이 됐고 그리고 나서 브라이언은 혼자 먼저 돌아와 있었다는 것까지 우리가 알게 됐는데 그러고 나서 그 브라이언이 또 사라졌다라는 신고를 한 거예요. 그래서 너무 어이가 없는 상황인데 어쨌든 실종 신고를 받고 경찰은 브라이언 집안을 수색하기 시작하다가 한 통의 편지를 발견하게 됩니다. 브라이언의 엄마가 브라이언에게 쓴 편지였는데요. 근데 여기에 이런 말이 써져 있었다고 해요. 넌 내 아들이야. 널 사랑하는 건 그 어떠한 것도 막지 못할 거야. 우리가 무슨 짓을 해도 서로 갈라질 일은 없을 거야. 네가 감옥에 가게 되면 내가 톱을 숨겨넣은 케이크를 구워서 가져다 줄게. 시신을 처리해야 한다면 삽과 쓰레기 봉투를 들고 갈게. 그리고 burn after reading. 읽고 태워. 라고요. 저 진짜 이 편지 보고 너무 소름 돋았어요. 편지 내용만 보면 뭐 어떤 짓을 해도 다 해결해주겠다 지금 이런 식으로 써져 있는 거잖아요. 저는 아무리 부모라도 아들 살인까지 돕는 게 과연 사랑일지 의문을 품었고요. 물론 이 편지에 대해 브라이언 엄마는 이건 개비 사건 이전에 쓴 거고 가족 사이의 농담이다 라고 주장을 했다네요. 이 말도 의심이 가죠. 어쨌든 브라이언의 실종 사건으로 사람들은 더 분노했고 집 앞 분위기도 격해졌습니다. Gabby's family has suffered enough. They want answers. Bring Gabby home. Yes. Do you think that he went? Where is
she, Brian? What did you do with her? Where is Gabb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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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날을 기점으로 언론의 관심이 브라이언으로 옮겨가게 돼요. 하지만 이때까지도 갭이 수색에 진전이 없자 당국은 갭이나 브라이언을 본 사람은 FBI에 직접 제보해달라고 시민들에게 도움을 요청하기 시작을 하고 그러다 몇 가지 중요한 제보들이 올라오게 되는데요. 8월 27일 갭이와 브라이언이 들렸던 메리 피글렛 멕시칸 식당 기억나시죠? 그 식당에서 이 커플을 봤다는 엔젤로라는 여성이 인스타에 한 영상을 올립니다. We were at this restaurant, you guys, Friday, August 27th, 1 p.m., sitting right next to them. She was hysterically crying. And she walked out and she was crying and she was staying on the sidewalk. And he walked back in the restaurant and he's fighting with the hostess. He walked back in and was like screaming at the hostess. And then he walked back in like 4 more times to talk to the manager and to like tell the hostess off. 엔젤로에 따르면 브라이언은 식당 직원들과 격하게 언쟁을 벌였고 갭이는 울면서 대신 사과하고 있었다고 해요. 그리고 또 한 여행 유튜버도 영상을 올리게 되는데요. 이 유튜버도 가족들과 밴라이프 여행을 하면서 영상을 막 찍으면서 다니고 있었는데 밴에 고프로를 연결해서 녹화했던 8월 27일자 영상이 실수로 카메라를 끄지 않았던 거예요. 그래서 계속 찍히고 있었대요. 그러다 갭이와 브라이언의 사건을 접하게 되고 혹시 하고 영상을 뒤져봤는데 진짜로 갭이와 브라이언의 밴이 녹화가 되어 있었던 거예요. We actually weren't able to find any sites and we ended up driving back through, saw it again, but here it is on the left. So. And I slowed it down so you can possibly see it. 진짜 신기하죠. 이 영상 덕분에 수색 범위가 굉장히 좁혀졌고 9월 19일 경찰은 이 영상이 찍힌 곳 근처인 스프레드 크릭 캠핑장 쪽에서 갭이의 시신을 마침내 발견하게 됩니다. 부검 결과 사인은 목이 졸려 살해당한 것으로 확인됐어요. 갭이는 스웨터를 입고 옆으로 누운 채로 부츠가 벗겨져 있었고 불자국이 근처에 있었다고 합니다. 누워있는 모습이 부자연스러운 것으로 봐서 수사관들은 범죄 현장이 조작된 것 같다라고 말을 하고요. 제가 이전에 8월 27일이 이 사건의 핵심이 될 만한 날이라고 했었잖아요. 식당에서 이 둘을 봤던 여성도 8월 27일이었고 이후에 들렸던 홀푸드 마켓에서의 CCTV도 마지막 갭이의 흔적이기도 했고요. 또 이 스프레드 크릭 캠핑장에서 둘을 봤다는 유튜버도 그날이 8월 27일이라고 얘기를 했잖아요. 즉 8월 27일이 갭이의 생존이 확인된 마지막 날이었고 9월 19일이 돼서야 발견을 하게 된 거죠. 수사 결과에 따르면 브라이언은 8월 27일 저녁에 갭이를 죽인 뒤 시신이 발견된 곳으로 갭이를 옮긴 것 같다 하더라고요. 그리고 나서 거의 몇 주간 이렇게 야생에서 방치되어 있었을 갭이를 생각하니까 마음이 너무 아프더라고요. 경찰은 갭이의 시신 발견 후 사실상 주 용의자가 된 브라이언의 흔적을 조사했는데요. 8월 28일부터 8월 30일까지 브라이언이 뭘 했는지 확인을 했더니 글쎄 집으로 돌아오는 도중에 갭이 카드로 주유비를 결제하고 또 갭이 계좌에서 본인 계좌로 $700를 이체한 내역도 밝혀졌어요. 진짜 어이없지 않아요? 그리고 또 이 기간 동안에 이메일, 문자 등 다양한 수단으로 마치 갭이가 살아있어서 연락한 것처럼 꾸민 정황도 발견이 됐어요. 2대의 핸드폰을 가지고 자작극을 벌여 알리바이를 만들려던 의도였던 것으로 보여요. 이렇게 갭이의 체크카드 불법 사용 및 은행 사기로 FBI는 9월 23일 공식적으로 브라이언에게 연방 체포영장을 발부하게 됩니다. 근데 사실 여지껏 밝힌 내용만으로 브라이언이 갭이를 죽였다는 결정적인 단서가 나오고 있지는 않아서 살인죄로 체포를 할 수는 없는 상황이었고 심지어 브라이언이 실종된 상태라 브라이언을 찾는 게 더 시급해졌어요. 그런데 여러분 9월 14일에 경찰이 칼튼 리저브 근처의 공원에서 오래 방치된 듯한 한 차량을 발견하는데요. 알고 보니 브라이언 부모님의 차량이었던 거예요. 자, 그럼 이 차가 왜 여기 있는지에 대한 행방을 경찰이 브라이언 부모님에게 물어봤을 거 아니에요? 그랬더니 부모님 말로는 그 장소가 브라이언이 즐겨 찾던 하이킹 장소이고 자택 앞에 모인 시위대로부터 받은 스트레스를 해소하기 위해 그날 하이킹을 간다고 했다는 거예요. 아마 브라이언이 부모님 차를 몰고 공원에 주차를 하고 하이킹을 한 것으로 추정이 돼요. 아니 근데 지금 자기 여자친구가 실종된 상황이잖아요. 그리고 전국적으로 난리도 아닌데 이 상황에서 시위대 때문에 나 스트레스 풀어야겠다 하면서 하이킹을 갔다는 것도 상식적으로 이해가 안 가는 부분이에요. 어쨌든 해당 정보를 바탕으로 FBI는 브라이언 실종 신고 이후인 9월 18일부터 본격적으로 차량이 발견됐던 공원에서 브라이언을 찾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해당 장소가 개발되지 않은 습지랑
숲과 같은 생태계가 자연 그대로 보존이 되고 있는 거대한 하나의 보호구역이자 공원이어서 약 3,100만 평이 넘는다고 해요. 그렇기 때문에 수색 범위가 워낙 거대해서 브라이언을 찾기 위해서 드론, 탐지경 그리고 온갖 인력이 총동원됩니다. 그런데 그쯤에 하필 또 몇 주간 비가 엄청 심하게 왔어요. 그래서 공원이 완전히 물에 잠기게 됩니다. 침수로 인해 대중들에게는 잠시 공원 문을 닫았다가 10월 20일 공원을 다시 개방하게 됩니다. 그날 공원이 문을 열자마자 부모님은 브라이언을 찾으러 공원으로 갔는데요. 둘은 오전 7시부터 수색을 시작했어요. 브라이언이 좋아했던 하이킹 장소랑 야영 장소를 알고 있었던 부모님은 수색을 시작한 지 1시간 반 만에 아빠 크리스 론드리가 브라이언의 방수 가방을 발견하게 됩니다. 심지어 시신을 발견한 위치는 세워놨던 차량 위치에서 불과 1.5km밖에 안 떨어져 있었어요. 소지품, 옷, 신발이 그대로 있었는데 브라이언 시신은 완전히 부패해서 뼈만 남아 있었대요. 치아 기록으로 브라이언 신원을 확인했고요. 부검 보고서에 따르면 머리 총상으로 인한 자살이 사인이었다고 하네요. 아니 여러분, 경찰이 5주 동안 못 찾았는데 부모님이 이렇게 금방 발견한 것도 진짜 신기하죠. 그래서 일부 사람들은 부모님이 이미 알고 있었고 증거도 옮긴 거 아니냐 이렇게 의심하기도 했어요. 하지만 FBI는 그동안 찾지 못했던 건 비가 많이 와서 침수 때문에 그랬던 거고 물이 빠지면서 그제서야 접근이 쉽게 가능해져서 그렇다. 또 시신이 늪지대에 잠겼어서 빠르게 부패했을 거다라고 입장을 밝혔습니다. 그리고 브라이언 시신이 발견됐을 때 함께 있었던 방수 가방에서 공책이 하나 들어있었거든요. 22년 1월에 FBI가 이 공책이 자백 노트였고 개비 사례를 인정하는 글이 있었다고 공식 발표를 하게 돼요. 그리고 22년 6월에 실제 노트 내용이 공개가 됐어요. 보시면 이렇게 브라이언이 직접 손으로 남긴 글이 있어요. 근데 뭐 그렇다고 이 내용이 브라이언의 글일 뿐이지 실제 있었던 건지는 알 수는 없습니다. 일부 내용을 읽어드리자면 너가 옆에 있었으면 좋겠어. 지금 당장 너와 이야기를 나눌 수 있다면 얼마나 좋을까? 너를 영원히 사랑할 거야. 라면서 개비에 대한 사랑을 내비치고 있어요. 그리고 나서 개비의 가족들께 깊은 애도를 표합니다. 저는 그들을 정말 사랑하거든요. 개비의 동생들은 제 가장 친한 친구였어요. 라는 말도 했는데요. 아니 개비의 가족들을 그렇게 사랑해서 개비 부모님이 연락할 때 단 한 번도 답장이나 연락을 안 한 걸까요? 그 다음에는 왜 자신이 개비를 죽일 수밖에 없었는지에 대한 이유를 늘어놓는데요. 유타에서 우리는 더 어둡고 추워지기 전에 개울을 건너려고 차로 달려갔어요. 물 튀는 소리와 비명소리가 들렸어요. 앞이 잘 보이지 않았고 개비를 찾지 못해 이름을 불렀어요. 숨을 헐떡거리는 개비를 발견했고 흠뻑 젖어 있었습니다. 개비를 물에서 건져 올렸을 때 이마에 작은 혹이 있었는데 점점 커졌어요. 온몸이 얼어붙은 듯 심하게 떨고 있었고 안고 가는 동안에도 계속해서 고통스러운 소리를 냈어요. 개비의 부상 정도는 모르지만 극심한 고통에 시달렸다는 것은 확실합니다. 나는 그녀의 목숨을 끊었습니다. 그것이 자비로운 일이라고 그녀가 원하는 거라고 생각을 했지만 지금 보니 내가 얼마나 큰 실수를 저질렀는지 알겠어요. 그녀 없이는 살아갈 수 없었습니다. 나는 동물들이 나를 갈기갈기 찢어주기를 바라며 이 개울가에서 자살합니다. 그렇게 하면 그녀의 가족 중 누군가라도 행복해질 수 있을 테니까. 아, 그리고 내 물건들을 좀 주워다줘. 개비는 쓰레기를 버리는 사람들을 정말 싫어했어. 라고 편지를 끝마쳤습니다. 어때요? 내용이 진짜 소설 같지 않아요? 결국 브라이언의 말에 따르면 개비가 사고를 당했고 죽어가는 모습이 고통스러워 보여서 본인이 목숨을 끊어주는 게 개비가 원하는 것이고 자비로운 행동이라고 생각했다는 거잖아요. 저는 이렇게 말하는 부분에서 브라이언이 굉장히 나르시즘이 강한 사람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었고요. 철저히 자기위주의 생각인 거잖아요. 그리고 그 사고가 얼마나 큰 사고였는지는 솔직히 모르겠는데 왜 죽어가는 여자친구를 그냥 지켜만 보는 건지 이해가 가지 않더라고요. 아니 솔직히 내 남자친구 여자친구가 막 같이 여행을 하다가 다쳤어요. 그러면 어떻게 해서든 도움을 구하려고 다른 사람들을 찾아 나설 것 같거든요. 고통이 너무 심해 보인다고 해서 목숨을 끊어주는 게 자비로운 일 같아. 누가 이렇게 생각을 하겠어요, 상식적으로? 개비를 죽인 행위를 어떻게 해서든 합리화시키려고 쓴 글로밖에는 보이지가 않았어요. 그렇게 사랑하는 여자친구를 죽여놓고 개비의 가족들에게 미안하다는 사람이 애원하는 개비 부모님한테 단 한 번도 연락도 남기지 않고 심지어 집으로 돌아가는 길에 개비 카드로 주유도 하고 돈도 인출하고 막 이랬잖아요. 이게 반성하는 사람의 행동이 맞는지 진짜 잘 모르겠어요. 결국 이 사건은 여자친구를 죽이고 본인도 비겁하게 목숨을 끊어버리는 엔딩으로 마무리가 되는데요.
중요한 건 이 사건에서 저희가 살펴봐야 할 몇 가지 포인트가 있다는 거예요. 제가 이전에 이 커플이 밴을 타고 가다가 경찰에 붙잡히게 되는 8월 12일에 발생한 사건이 엄청 중요하다고 했잖아요. 바로 이날에 중요한 몇 가지 포인트들이 나오는데요. 우선 데이트 폭력 측면에서 많은 전문가들이 주목을 했어요. 전문가들은 이날 둘의 모습을 토대로 이 사건을 단순한 실종 사건이 아니라 데이트 폭력의 전형적인 패턴이 드러난 사례로 분석을 했더라고요. 일리노이주의 한 센터의 가정폭력 프로그램 디렉터가 이날 사건에 대해 언급한 인터뷰 잠깐 봐볼게요. Right there, she explains that she was apologizing to him for being so mean and for the issues that were occurring. Stevens tells me it's common for a victim to take fault, even when they aren't in the wrong. If they don't, after the police leave, after all these other bystanders leave, they're going to pay the price for not trying to take fault for it. 이분이 개비의 진술 내용을 보면서 보통 피해자가 자신이 잘못한 게 아님에도 책임을 지는 경우가 흔하다고 말을 하잖아요. 실제로 개비는 본인이 OCD, 즉 강박증이 있다면서 스스로를 탓하는 모습을 보였었고, 브라이언은 굉장히 차분한 태도로 개비를 가해자로 돌리면서 책임을 회피했었던 모습 기억나시죠? 이런 행동 패턴이 가정폭력 전문가들이 말하는 전형적인 조작 기술, 즉 매니퓰레이션으로 가해자가 책임을 회피하고 피해자를 탓하게 만드는 방식이라고 합니다. 추후 모압 경찰이 맡겼던 외부 독립 조사 보고서에서도 이 점을 명확히 지적을 했어요. 개비는 신체적, 정신적, 감정적으로 장기간 가정폭력 피해자였을 가능성이 매우 높다. 그날 바디캠에 찍힌 둘의 행동과 정신 분석을 통해 이 커플이 어떤 관계로 지내왔는지 파악이 된다는 말이죠. 그 다음 포인트로는 바로 경찰의 대응 실패인데요. 아니 솔직히 의아하긴 했잖아요. 이날 밴을 세워 두 사람을 조사했던 경찰이고 우리가 볼 때도 이상함이 감지됐는데 경찰은 그 누구도 체포하지 않고 하루 동안 분리조치만 시키고 그냥 보내버렸잖아요. 그래서 이후 언론과 전문가들이 경찰의 가정폭력 대응 실패에 대해 큰 논란과 비판을 쏟아내자 모압 경찰 측에서 외부 독립 조사까지 맡기게 됩니다. 그렇게 해서 나온 외부 조사 보고서의 최종 결론은 경찰이 저지른 실수들은 의도적인 건 아니었다 였지만 중요한 문제점으로 몇 가지를 지적했어요. 우선 9.11 목격자의 진술 미확보입니다. 목격자에게 아직까지 연락조차 하지 않았고 진술도 받지 않은 사실이 우려스럽다라고 강하게 지적을 했는데요. 목격자의 진술을 확보하는 것은 기본적인 수사 절차인데 그걸 하지 않은 것은 문제가 있다라고 명시를 한 거예요. 저는 당연히 목격자 진술을 확보했었는 줄 알았는데 이 보고서를 통해 고려하지 않았다는 걸 알게 되면서 충격을 받았고 처음에 9.11에 신고한 목격자가 남자가 여자를 때리는 것 같다 얘기까지 했었잖아요. 그러니까 이거를 사실상 참고만 했더라도 과연 경찰이 단순 분리조치만 내리는 똑같은 결정을 내렸을까요? 자, 그리고 또 다른 문제점은 주요 가해자 판단 오류입니다. 개비에게 명백한 상처가 얼굴이랑 몸에 있었잖아요. 근데 그 상처가 있었음에도 개비를 주 가해자로 보고 브라이언을 피해자로 본 판단이 잘못됐을 가능성이 크다고 봤어요. 특히 장기적인 가정폭력 패턴을 고려하지 않은 점을 문제 삼았는데 보고서에서는 이렇게 말을 해요. 그날 개비가 가해자처럼 보였다고 해서 원래부터 개비가 장기 가해자였다는 건 아니다. 즉 오히려 개비가 오랜 기간 피해자였을 가능성이 높다라는 뉘앙스로 언급을 뒤에 하게 됩니다. 저는 브라이언의 얼굴을 개비가 긁었다고 해서 주 가해자로 판단한 경찰이 애초에 진짜 이해가 안 갔기도 했고 이게 솔직히 정당방위일 수도 있는 거잖아요. 심지어 개비 얼굴이나 몸에도 상처가 보였는데 단순히 개비가 자기가 먼저 그랬다. 그 말을 믿고 결론을 내렸다는 게 놀랍더라고요. 그리고 또 다른 문제점은 경찰이 이 사건을 데이트 폭력이 아닌 정신적 감정적 문제로 분류한 점을 문제 삼았습니다. 이 사건을 가정폭력 사건으로 제대로 인식하지 못하고 법을 집행하지 못한 점을 꼬집었는데요. 실제로 폭행이 발생했으며 따라서 이 사건은 가정폭력 사건으로 분류되었어야 한다. 관련자 모두의 진술과 제시된 증거를 종합하면 체포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충분히 존재했음에도 그들이 법을 집행했다고 판단하지 않는다라고 나타내고 있네요. 네, 제대로 사태를 꼬집고 있죠. 이렇게 8월 12일에 일어났던 문제점들을 토대로 언론과 전문가들이 경찰의 대응 실패에 대한 비판을 했던 것 같아요.
전문가가 아니더라도 저나 여러분도 바디캠 영상을 보면서 뭔가 이상하다, 위험한 상황에 처한 건 아닌지 의심스럽다 라는 생각이 들었을 거예요. 하지만 경찰은 그 위험성을 제대로 파악하지 못하고 가소평가한 부분이 나중에 큰 논란으로 이어진 건 사실 당연한 수순이었겠죠. 만약 경찰이 이 둘 사이의 데이트폭력 문제를 눈치채고 진짜 가해자를 제대로 체포를 했더라면 개비의 죽음을 막을 수 있지 않았을까요? 그런데 여러분, 제가 또 조사하면서 정말 충격적인 기사를 봤는데요. 이때 둘을 조사하던 경찰관 중 한 명인 에릭 프렛이란 사람이 있어요. 이 사람이 알고 보니까 과거에 아내를 두고 외도한 것도 모자라서 그 상대와 헤어지는 과정에서 권위를 이용한 협박 및 성희롱 등 직업적, 성적으로 부적절한 이력이 있더라고요. 세상에나. 그래서 이걸 보고 진짜 머리가 띵해지더라고요. 제가 다 배신감이 느껴지더라고요. 아, 그래서 이 경찰이 데이트폭력 상황에 대해 심각하게 생각하지 않았던 건가? 하는 생각이 들기도 했어요. 사실을 알게 된 개비의 가족들이 나중에 개비의 부당한 죽음에 대해 경찰을 상대로 고소도 했는데 기각이 되었다고 합니다. 이걸 보면서 개비의 죽음이 단순히 개인의 비극이 아니라 경찰의 대응 시스템 실패가 연루된 것 같아서 더 씁쓸하고 안타깝더라고요. 그리고 또 이 사건이 전 국민의 관심과 걱정을 실시간으로 받으면서 여러 면에서 조명되기도 했고, 한편으로는 일명 백인 여성 실종 증후군이라 불리는 언론이 백인 여성에만 더 집중한다는 그런 논쟁도 불러일으키기도 했어요. 당시를 기준으로 지난 10년간 미국 원주민 여성 700명 이상이 실종됐지만 거의 주목받지 못했는데, 개비 한 명의 실종에는 전 세계가 관심을 쏟았으니 비교되기는 하네요. 그래서 매년 미국 실종 인구가 정말 많은데 그 중에서 유색인종이 40%가 넘는데요. 하지만 또 그 중에서 뉴스에 보도되는 건 극히 일부에 불과하다고 합니다. 이런 이면을 보니까 미디어는 백인 여성뿐만 아니라 원주민 여성과 유색인종 여성의 실종과 고통에도 똑같은 관심을 가져야 한다는 생각이 강하게 들더라고요. 미디어의 힘은 정말 크잖아요. 그리고 사건 이후 개비의 부모님은 딸을 잃은 슬픔 속에서도 개비재단을 설립했다고 해요. 가정폭력의 위험성을 알리고 사회적 인식을 높여 예방하는 목적으로 말이에요. 심적으로, 정신적으로 굉장히 힘들었을 텐데도 개비의 죽음이 헛되지 않게 이렇게 노력을 하는 가족들이 참 대단하다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리고 또 개비의 부모님의 노력 끝에 맺어진 긍정적인 변화도 있었는데요. 개비의 부모님이 적극적으로 지지한 끝에 유타주의 상원 법안 117호가 통과되었다고 해요. 해당 법안이 어떤 내용이냐면 경찰이 가정폭력 신고를 받고 출동했을 때 11가지 위험 평가 질문을 의무적으로 묻도록 하는 내용이래요. 그 평가 질문이 치명률 평가라고 해서 즉 살해 위험성 평가거든요, 이게. 그래서 살해 위험도를 빠르게 판단해서 필요시 전문 기관으로 연계하는 시스템이라고 해요. 이런 치명률 평가표가 개비 사건에도 적용이 됐더라면 경찰이나 기관이 개비의 위험 상태와 신호를 더 잘 알아차리고 신속히 보호 조치가 이뤄질 수 있었겠죠. 제 생각엔 피해자 본인이 직접 내가 피해자다라는 인식을 하고 도움을 요청하는 경우는 많지 않을 것 같아요. 그래서 경찰, 기관, 그리고 법적 시스템이 더 적극적으로 피해자들을 보호할 수 있는 날이 오면 좋을 것 같아요. 여러분은 이 사건을 보고 어떤 생각이 드셨나요? 저는 이 사건을 조사하면서 사실 요새 가족에는 바쁘다는 핑계로 주변에 크게 관심을 두지 않았다는 걸 깨달았거든요. 그래서 조금 더 주변을 세심하게 바라봐야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어쩌면 개비가 제 지인이나 친구나 이웃이 될 수도 있는 사람이지 않았을까 싶어가지고 그런 생각이 드네요. 제 오늘 사건 이야기는 여기까지고요. 영상 끝까지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